화제가 된 사진 중에 하나가요.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피켓을 하나 들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왼쪽 이제 저 모습입니다. 성 회장님, 예. 저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거죠. 그렇죠. 저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시멘트를 부은 다음에 바닷속에 빠뜨리는. 저 그 장면 보면서 막 소름이 돋던데요. 왜 굳이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주변 사람들이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해서 네.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드럼통이라 부르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비명 행사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 비명 행사는 공천 때 있었던 공천 부분이기 때이고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겁니까? 실제 영화에서 뭐 네.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네. 이재명 후보 근처 사람들 죽지 않았냐? 이거 이재명 후보가 죽인 건 아니냐라는 뭐 5명 6명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죽었다는 그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을 떠올리게.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그렇게 밈화시켜서 본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그거를 그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자가 저렇게 해서 패러디해서 그걸 올린다? 저는 저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네. 그뭐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증거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뭐 그 죽였다는 증거가 거기서 있습니까? 그거 죽였다고 말한 적은 국민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죠. 아이, 다만 저 이재명 대표의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드럼통을 얘기하는 거는 드럼통은 그분들이 뭐 거기 영화에 나오는 드럼통이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죽인 거잖아요. 그걸 떠올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하다. 악의적으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 밈을 예.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네. 그거를 한다? 저는 나경원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저런 걸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또 진보 진영에서는 나경원 의원 저 드럼통 사진 갖고 또 오히려 반대로 조롱하잖아요. 어떻게요? 나경원 의원 과거 2011년인가요? 그때 의정활동비로 뭐 그 1년 주유비만 5,700만 원 뭐 그런 것들 과거 사례로 하면서 그래서 드럼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거리는 것처럼 네. 본인의 그냥 과거에 좀 그런 과거만 들춰내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고 서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정치가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정치를 이끈 거라고 생각해서 매우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럼 뭐 이런 이제 지적과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그러나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오늘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대 국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자극하느냐에 네. 그 메시지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김동연 민주당 후보였다. 네. 그런데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나경원 의원은 이제 문매를 맞았겠죠. 네. 저게 뭐냐 정책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저도 사실은 조금 그 느낌상 네. 맞아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느낌 저도 받아요. 네. 왜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권력은 좀 잔인하게 행사돼야 되는 거죠라는 말을 본인이 했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는 예. 정치 보복 얘기를 하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꼭꼭 숨겨놨다가 몰래 나중에 하는 거지. 맞아요. 보복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적폐청산 그 할 때는 이른바 적폐청산 할 때는 적폐청산이 보복이라면 그런 거 맨날 해도 괜찮습니다. 예.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최상목 대행한테 거기 손가락질하면서 몸 조심하라고 하세요. 네. 이건 조폭들이나 하는 언어 아닙니까? 실제로 민주 파출소라는 거 만들어서 거기에 그 수감돼 있는 철장에 수감돼 있는 그런 이미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카톡 검열하겠다는 법안도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걸 판단하고 아 진짜 그렇네 무섭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데 약간 이제 야권을 지지하는 성향의 수도권의 뭐 중산층 부부들이 부부 모임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아 이재명
그 후보는 좀 무서워. 이재명 대표가 되면 무서워. 네. 기본적으로 야권 성향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자체가 뭐 잘했다 못했다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일면 톱에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던데 어제부터 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게 마케팅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공포가 있어요, 진짜로. 네. 실제 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네. 뭐 보수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언론인들 뭐 당연히 그렇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말도 안 되는 정말 피바람이 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할 것이고 그게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국회 권력만 장악하고 있는 2년 반 동안에도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벌써.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분이 국회와 행정부 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못 봤던 세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최근에 사진 한 장 여러분 다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재명 이제 전 대표하고 도올 김용옥하고 옆에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저 가짜리에 앉고 이제 마주보는 자리에 이제 도올이 앉고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김용옥하고. 근데 도올과 뭐 유시민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보복은 없다. 그러나 내라는 처벌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 회장님, 그 말 자체가 보복은 없다. 그러나 내라는 처벌을 한다. 이게 좀 앞뒤가 상충하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보복이라 지금 말하는 정치 보복은 네. 법을 어겼건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보복하는 것. 네. 그게 보복인 거고 예. 이 내란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건 내란죄에 혐의가 있고 이게 뭐 확실한 법 위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죄를 묻겠다. 네. 뭐 거의 뭐 화합 통합 그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진 않겠다라는 네. 건데 저는 이 얘기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뭐 공포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적폐청산 저는 그 당시에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때도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왜냐면은 네. 적폐청산이란 게 참 모호해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그 국정농단 사건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시기쯤에 뭔가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다 느꼈던 그때까지 우리가 좀 불감증처럼 그냥 넘겨왔던 사회의 그런 도덕적 해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건으로 다 그냥 다 드러난 거였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적폐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것쯤은 넘어가도 되지, 야, 저런 것쯤은 넘어가도 되지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적폐청산에 속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이것도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각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쵸. 방송사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선배들 네. 다 구학으로 또 몰아내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도덕적 해이는 양쪽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 쪽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네. 도덕적 해이나 그런 뭔가 잘못된 행위 오늘 특종을 하나 말씀하시네요.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처벌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적폐청산이라는 양쪽 진영 다 속할 수 있는 애매한 거 갖고 적폐청산을 끝까지 하다 보면은 분명 우리 쪽도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날 것이다 했는데 결국 그대로 돌아왔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권까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란과 관련돼서는 좀 더 명확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정부 부처에 어떤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차관급의 고위공직자. 네네. 내란으로 엮으면 엮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령 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방송 언론계인 사람들도 가령 그 사람이 내란에 동조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 이렇게 엮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란을 처벌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저쪽에서 이제 서슬퍼런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은 입법 뭐 행정 그리고 어쩌면 사법도 뭐 이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이럴 경우에 그 서슬퍼런 시기에 내란이라는 주홍 글씨를 등에 딱 써버리면은 그 사람 또 이제 그쵸. 그 뭔가 아웃되고 처벌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저는 아마 그 모호함의 영역이
내란죄와 내란 그 동조, 네. 내란 방조 이쪽으로 이 거기에 경계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란 뭐 우두머리 혐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단순 감염 혐의 이 사람들은 다 명백하죠. 만약에 내란죄가 최종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명백한데 이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던 거야. 야 계몽된 거지 뭐라는 정도의 발언들이 내란을 동조한 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영역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뭐 저는 논란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 연단에 올랐던 사람들은 다 잡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란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죠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그 거기서 뭐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뭐 명예훼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법적 처벌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뭐 그 비상계엄이 나는 뭐 계몽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 이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매우 잘못됐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이 법적 처벌의 영역과 이 표현의 자유 영역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기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 내란은 확실하게 처벌하겠다와 이것이 그때 적폐청산 때처럼 너무 막 계속 커지는 것과 그 경계가 거기서 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당 안에서 이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적폐청산 때 실패라고 할까요? 좀 뭔가 너무 과해졌을 때의 국민적 그 역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역작용을 다 고려해서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내란은 처벌한다 이 대목을 이제 적폐청산 시즌 2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군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좀 반성하거나 성찰한 사람은 네. 지금 처음 만나봤었거든요.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네. 이걸 반성하고서 그렇게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훨씬 더 심하겠죠. 예. 이미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안 그 개정안도 냈어요. 네. 그거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봉인되게 돼 있는데 일정 기간 네. 봉인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기록을 다 봐서 이건 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퀄 내란 정부에서 다 내란 딱지 찍어서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1년 전부터 내란 음모를 이 자들은 꾸며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대일 관계 개선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 다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적폐라는 말보다 내란이라는 말이 훨씬 더 무서운 말이죠. 훨씬 더 무서운 거죠. 네. 사형이잖아요. 사형. 사형이에요. 내란 선전 모든 거를 불과 2월 달인가까지도 모든 걸 다 내란 선전이라고 낙인 찍었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의 그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내란 선전이라고 했었어요. 네. 카톡 검열하겠다는 것도 그런 그 발상에서 나왔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퍼나르면은 신고하게 해서 처벌하는 법안 만들겠다라고.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거 맨날 해도 된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보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는 않겠죠. 네. 적폐청산이다. 이거 내란 척결이다. 내란 종식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예고를 한 것이고 이미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12월부터 벌써 그 큰 판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맡겠습니까? 국회도 그렇죠. 지금 언론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잖아. 어떤 일을 할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 공감대 때문에 반명, 반 이재명,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막을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한 페이지를 이제 장식을 했는데 그 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저녁에 이제 계엄 선포가 있은 직후 그 이튿날 이제 해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계속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화를 안 받았다.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왜 전화를 했을까요, 성 의장님? 이재명 대표가 당시 한동훈 12월 대표 4일부터 예. 아마도 몇 차례라고는 말을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전화를 해온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통화가 안 이루어졌고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을 해보면 예. 아마도 비상계엄이 있었고 일단 겨우겨우 해제를 했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국회에 들어왔었고 네. 본회의장까지 왔었고 네. 이재명 전 대표도 만났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에 왔다는 것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네. 해제하러 들어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자 이거 우리 탄핵소추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감을 표시하기 네,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이거 네. 우리 추진할 건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그러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게 아닐까.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네. 아 이것 때문이구나. 네. 그래서 안 받지 않았을까. 그거를 혹시 네. 만약에 통화를 했고 이후에 본인이 찬성했으면 이거 봐라 내통했지 않았느냐라는 네. 비판을 했을 거니까 네. 본인은 탄핵소추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그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안 했잖아요. 네. 그 직후에는 한한 체제 네. 주장했었고 네. 사실 12.12 그 대통령 담화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든 뭔가 끌어보려고 다른 체제로 끌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담화 이후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전화 받으면 그런 제안이 올 거고 그러면 이거 받아놓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건 전화를 안 받았다 그래서 또 그때 또 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전화를 했다가 뺀지 먹는 그런 거 있군요. 그럼요. 안 받으면 왜냐면 그쪽에서 안 받으면 네. 이 뭐 사랑만 쌍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전화도 한쪽이 받아줘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당에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가 정식 등록을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24일 셈을 해서 24일 이전에 이제 등록을 이틀 동안 하게 돼 있는데 그게 5월 11일 이틀입니다. 이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를 등록을 받겠다 돼 있는데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면 새로운 지위가 부여가 되고 정치적 의미가 좀 이렇게 격상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그날 이전에 대법원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선고 기일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위 문제죠. 당위. 아, 당위 문제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파기 환송 결정이라도 네, 그러면 사실 부담 좀 더는 것이거든요. 네. 뭐 최종 판단은 안 한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법적인 정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예, 이게 지금 1심은 유죄고 2심은 무죄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아라 네, 이분을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대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법대로 그냥 따박따박 판단해서 그 전에 선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월 10일은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6월 3일은 이제 선거를 하는 본투표가 있는 날이고 네. 그 닷새 전에는 사전 투표가 있고 뭐 그런 일정입니다. 그 어간에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려야 된다. 네,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다 이제 아는 대로 한 달이나 이제 당겼고요. 그 상고를 할 수 있는 그 피고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이 바로 다음 날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당겼고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심리를 충분히 했고 다 다퉜고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하겠다는 그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기환송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는 또 치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유죄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의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법원 또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정치권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어요. 대통령부터가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헌법 84조를 놓고 이건 이제 소추는 재판도 받지 중단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죠. 헌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성치원 의장님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 뭐 이제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재명, 김동연 그리고 이제 김경수 그러나 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거야라고들 보고 있는데 그래서 6월 3일 본투표 날짜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 있는 뭐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뭐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그냥 무죄 확정이 돼서 말끔하게 해줄 수도 해줄 있고. 수도 있고 그건 네. 알 수 없어. 일단 그 일정이 한 중간에 나올 수 있고 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일단 룰 세팅 과정에서 이분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리고 진행 과정 일단 그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고 했고 김두관 전 지사는 나가버렸고 네. 안 하겠다고 해버렸고 그럼 이 두 분이 경선 과정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네. 그리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뭐 지금 뭐 지지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빅텐트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텐트가 쳐지고 보수가 좀 결집해서 지지율이 좀 격차가 좁혀졌을 때 네. 그럴 때 가서 갑자기 김동연 지사 지지자들이나 김경수 전 지사 지지자들이나 그때 그분들 지지자들에게 자 우리 다시 포용하고 있어요라고 해봐야 늦어요. 자,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이분들 품는 모습 안 보여주면 네. 저는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리스크이자 과제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일단 저자세로 좀 가신 것 같아요. 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꽤 몇 년 동안 그런 저자세가 아닌 상대 후보들 아니면 좀 진영이 다른 목소리가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공격을 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지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즉 그분들을 못 막고 있어요. 음. 안 막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자중시키는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다 자기만 스탠스를 낮출 게 아니라 네. 그분들한테 같이 갈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그걸 막 삐져나오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분들을 또 이렇게 누르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네. 그분들은 곧 죽어도 뭐 어떻게 돼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왜냐면 그분들은 이 비상경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에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우리도 민주당 나 당원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마치 막 야 나가도 돼. 너네도 나가버려.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을 품지 못하면 남은 기간 저는 사실상 그 민주당의 과제는 그분들 지금 아예 등 돌리고 등 안 쳐다보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돌려 세우는 게 민주당의 과제인데 흐름이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 또 뼈아픈 지적까지도 성춘 의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자리 뭐 어제 저녁 자리 오늘 점심 자리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곳마다 질문은 다 한덕수 세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이 과정 또 국민의힘 쪽의 과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계산이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 중에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하고 그 후임 결정을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자기들 머리를 깎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게 이제 결정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 주셨으니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주 내 한덕수 대행 결단 내릴까요? 이번 주요? 네. 이번 주 안 내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안 네. 내리죠. 헌법재판소 퇴임을 하더라도 네, 뭐 저는 만약에 결단하도 그 공직자 사퇴 기간인 5월 3일인가? 네. 아마 그래서 다음 주는 만약에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4월 하순으로 넘어갈 네, 것이다. 넘어갈 걸로 봅니다. 저는. 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결정을 한다면 네. 거의 이제 저희 5월 3일이거든요. 저희 당 전당대회가 네. 거의 그때쯤 임박할 때까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고 이제 통상 전쟁 문제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까지는 가보다가 그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호준석, 성치훈 두 분 모시고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과 이런저런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치권의 깊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그 완력을 행사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 주식 시장들 뭐 어제 오늘 내일 뭐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은 탄핵 파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저로 지금 물러가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지막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그 정해진 절차를 한 발짝 한 발짝 밟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속보에서 보다시피 지금 한덕수 대행의 보수 진영 지지율이 지금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등이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가 지금 오늘만 해도 2건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두 분 출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인가, 혹은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는 사람은 그 공직자의 경우에 한 달 전에 이제 공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일 이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등등이 지금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